어르신, 지금 여행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날 택시 기사님의 다급한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정신병원에 끌려갔을 겁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제게 효도 여행을 시켜준다던 며느리의 잔혹한 실체를 알게 된 순간 온몸이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멀쩡한 저를 외딴 산속 정신병원에 가두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며느리를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최진숙입니다. 교사이셨던 부모님 슬하에서 유복하게 자라 약대를 졸업했고 종로의 큰 약국에서 약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약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분당에 32평 아파트도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평온함과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던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운 지 어언 40년. 제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소중히 키운 아들마저 얼마 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 준수의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준수, 웃는 사진으로 할 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엄마 마음이 더 아프구나. 불쌍한 내 아들. 아들을 잃은 비통함을 견딜 수 없어 주먹으로 가슴을 치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겨우 40, 너무 젊은 나이에 아들을 떠나보낸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 곁으로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열하는 제 어깨를 며느리가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슬퍼만 하시면 우리 준수씨, 마음 아파서 못 떠나요. 나보다 내 마음이 오죽하겠니? 며느리 또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셔벌겋게 충혈되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를 위로해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며느리와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조문객들 틈에서 남편의 형님, 즉 아주버님과 친척들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오셨어요. 재수씨,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준수가 지난달에도 제 생일이라고 한우 세트를 보내줬는데 어쩌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준수가 아빠 없이 자라서 아주버님을 아버지처럼 잘 따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준수가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임장이 취미였어요. 주말마다 서울, 경기권은 물론 지방까지 혼자 다녔는데 그날은 은평구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러 갔나 봐요. 주민들이 거의 다 이주해서 사람도 없고 CCTV도 철거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경찰이 그러네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한참 만에 발견되었다니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괜한 걸 여쭤봐서 재수씨 상처만 더 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상주석에 앉은 며느리에게 조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 차장님과 같은 부동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차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게 영 마음에 걸리네요. 이상한 소리라뇨? 내일 임장 갈 곳은 은평구 재개발 지역인데 누가 전화해서 좋은 매물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곧 철거될 곳인데 매물이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말을 끊고 화제를 돌리더군요. 왜 저러지? 싶었지만 경황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조문객들이 몰려와 육개장과 편육을 나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장례식장에 저런 옷차림이 뭐야? 소리에 이끌려 입구를 보니 며느리 친구라는 진경이었습니다. 망사 스타킹에 몸에 착 달라붙는 빨간 가죽 원피스라니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며느리 키가 170cm인데 진경이란 여자도 그만한 키에 덩치가 있어 원피스가 터질 듯했습니다. 1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건들거리며 껌까지 씹고 들어오는데 담배 치듯 내가 확 풍겼습니다. 진경이는 저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본체만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분이 상해 한마디 하려고 다가가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진경에게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너 이 꼴이 뭐야? 빨간색 미니 원피스에 망사 스타킹이라니 너 단단히 미쳤구나. 이 지지배야, 넌 친구의 깊은 마음도 몰라주냐? 상심에 젖은 우리 현영이 기분 달래주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한 거라고. 나 기억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환장하겠네. 내가 여길 왜 와? 며느리는 나지막이 소리를 죽이며 주변을 살피고는 진경이를 윽박질렀습니다. 친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찐친인 내가 와야지. 나 육개장 싫어하니까 김밥 같은 거 없어? 점심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네. 미쳤어? 밥까지 먹고 가게? 얼른 따라 나와. 왜 그래? 나도 부조금 냈다고. 편육이라도 먹고 가야지. 며느리는 진경이의 팔을 세차게 끌며 장례식장 밖으로 다급히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복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며느리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순간 의아했지만 잘못 봤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며느리 친구 진경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고등학교 절친이라는데 40이 넘도록 미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일진 출신으로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낭비벽이 심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대출로 빚을 갚다 보니 며느리에게 돈을 빌리러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진경이를 처음 본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 부부 집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진경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렇게 됐어. 진경씨, 그저께도 오시고 또 뵙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누구시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볼 일이 있어서 왔나 봐요. 진경아, 인사드려. 우리 시어머님이셔. 진경이는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며느리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야, 나 이번 달 카드 빵꾸나게 생겼어. 카드 6개 다 돌려막아도 안 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렇게 명품 사대는데 내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냐? 잔소리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그만 좀 해.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500만 원이 애 이름이냐? 나 없어. 너 3달 전에도 카드값 메꾼다며 200만 원 빌려가 놓고 한 푼도 안 갚았잖아. 친구 사이에 왜 이래? 너 좋은 아파트 살고 남편 직장 탄탄하니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김현영,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입만 번긋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순식간에 다 날아갈 텐데, 괜찮겠어? 이진경. 너 입 조심해. 알았어. 500만 원 보내줄게.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어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드나 펑펑 쓰는 친구나 카드빚 갚으라고 돈 빌려주는 며느리나 둘 다 똑같아. 유유상종이라더니. 며느라, 너 저 친구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어? 아까 입 조심하라고 하던데.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당황한 듯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간섭이세요? 제 친구랑 제 일이라고요. 돈 좀 빌려준 게 뭐 어때서요? 진경이란 여자도 눈에 도끼를 품고 저를 째려보며 험한 말을 내뱉을 기세였습니다. 며느리가 진경이를 데리고 나가 버렸고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장을 봤는지 양손 가득 짐을 들고서요. 어머니, 그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양 좀 시켜드리려고요. 너도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제가 어머니 신경 안 쓰면 누가 써요. 저 이제 자주 어머니 댁 찾아와서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을 테니 귀찮다고 내쫓지나 마세요. 며느리는 슬픔에 잠긴 제 표정을 보고 가벼운 농담으로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엔 얼씬도 말라며 혼자 오징어 두루치기, 가지찜, 갈비탕, 전복밥까지 만들었습니다. 혼자 이 많은 걸 만드느라 고생했을 며느리를 보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왠지 모를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데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오징어가 야들야들해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밥 위에 오징어를 올려주는가 하면 가지찜을 입에 직접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늘 세 사람이 앉던 식탁, 제 왼쪽 앞 의자가 비어있는 것을 보니 아들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자리는 아들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전자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성격이 조용하고 목소리가 작아 늘 자신감 없는 심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후부터였습니다. 그때 약국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준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수가 그동안 왕따를 당하고 폭력에 시달렸더라고요. 학교에 달려가니 같은 반 일진 3명이 준수에게 심부름은 물론 수시로 발길질과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옷이며 신발까지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아들을 전학시켰습니다. 그제야 준수는 불안에 떨던 표정에서 안도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 준수는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는 키가 170cm나 되어 남자처럼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왜소하고 심약한 아들과 정반대로 강단 있고 성격이 강해서 처음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저를 살뜰히 챙겼고 여행을 좋아해서 철마다 며느리가 짜준 대로 강원도 설악산 단풍 구경, 지리산 둘레길, 진해 벚꽃 구경 등 많이도 다녔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아들과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어 고마웠죠. 아들과의 추억에 잠기니 더욱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허브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보험사 방문해서 준수씨 사망보험금 수령하러 가려고요. 준수씨 목숨값을 받는다는 게 마음은 안 좋지만 준수씨가 제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너 몰랐니? 준수가 1년 전쯤에 수익자를 나로 바꿨다더라. 너랑 상의해서 바꿨다고 하던데. 제 말에 며느리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전 준수씨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흥분했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남편 보험금을 왜 어머니가 수령해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보낸 것도 비통한데 내가 아들 보험금 탐나서 수익자를 나로 바꿨다는 거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돈이 자그마치 5억이라고요. 돈 보면 어머님도 눈 돌아가겠죠. 그 돈이 그렇게 탐났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며느리의 눈에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분노가 가득했고 제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아래도 없는 강압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아들 생전, 명절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해가 갈수록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느리는 딴청만 피우기에 한마디 했더니 전화 한 통이면 차례상 다 배달된다며 정떨어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인 제 아들에게 온갖 짜증을 내며 하인 부리듯 했습니다. 이 멍청아. 전 튀길 건데 기름이 한강물이잖아.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생각 좀 하고 행동하란 말이야. 그때도 며느리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건 알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독해진 며느리는 아들 보험금에 눈이 뒤집혀 제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나 이대로 못 넘어가요. 보험사 가서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느리는 분에 못 이겨 이를 바득바득 갈며 집을 나갔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보험사 가서 확인했어요. 보험 증서 수익자 이름이 진짜 어머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보험금은 당연히 와이프가 받아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멍청이가 마지막까지 날 열받게 하네. 순간 며느리 눈빛이 돌변하더니 제 눈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방도 없네요. 그 돈 5억, 어머니가 수령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그 돈은 원래 제 거예요. 원래 보험금을 받으면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협박조로 윽박지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그쳤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나 인내심 바닥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돈 찾아서 내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생각이라뇨. 그건 내 돈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요. 어머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며느리의 고압적인 말투에 우선 알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며느리의 행동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수령하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며느리는 기분 좋은 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하셨네요. 지금 제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 그리로 보내주시면 돼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 제가 오늘 한우 2플러스 최상급으로 사다 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준 보험금을 너한테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너한테 줄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배우자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생각할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당장 이체하라고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시어미한테 어디 고함을 질러.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날 열받게 하잖아요. 이성을 잃은 며느리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사촌 오빠라는 사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영호씨,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제가 요즘 신경이 날카로워서 어머니께 화도 내고 너무 죄송했어요. 장례 치르고 어머니 많이 힘드신 것도 마음에 걸리고. 제가 보험금 문제로 버릇없이 행동한 거 죄송해서 여행 가서 마음 좀 추스르시라고요. 갑자기 웬 여행이니? 저는 아직 보험금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은 상태였고,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풀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갈 건데? 생각해 둔 곳 있어? 전라도 여수 아시죠? 꼭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여행 계획도 다 짜놨어요.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타고 바다 구경하고, 거기 자산공원이라고 있는데 단풍이 정말 예쁘거든요. 단풍 구경하고 내려와서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갓김치에 게장 드시면 진짜 기분 전환되실 거예요. 나름 구체적인 일정을 짜놓은 걸 보니 정말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 여행을 준비한 건가,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여수까지 어떻게 가려고? 그래서 제가 사촌 오빠를 데려왔죠. 제가 면허가 없다 보니 오빠 택시 타고 가려고요. 기름값과 사례금은 챙겨주기로 했어요. 현영이가 사돈어른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 택시로 잘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촌 오빠 영호 씨는 3년 전쯤 처음 봤는데 마장동 시장에서 사온 소뼈와 양지를 제 집까지 옮겨주며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 좋은 기억에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에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제 집 앞에 영호 씨가 모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얼른 타시죠. 그런데 영호 씨 표정이 왠지 어두워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서요.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벨트 매세요. 곧 출발할게요. 어머니, 오늘 날씨 끝내주죠? 얼마 만에 어머님이랑 여행 가는지 모르겠네. 우리 오늘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며느리는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과장된 말투와 행동으로 제 기분을 맞춰주려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는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자연을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말이 없이 간간히 룸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쯤 지나 휴게소가 보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휴게소 가서 화장실도 가시고 출출하시니 간식 좀 사 드릴게요. 휴게소에 도착해 저와 며느리는 차에서 내렸지만 영호 씨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내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바람 좀 쐬세요. 전 여기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화장실로 뛰어가고 저는 옥수수와 호두과자, 통감자를 샀습니다. 그때 영호 씨가 황급히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랑 빨리 택시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지체할 시간 없어요. 현영이 보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요. 영호 씨는 초조한 눈빛으로 제 손을 끌었고 택시에 오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아까부터 계속 이런 말씀 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지금 어르신 여행 가시는 거 아닙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니라니요? 며느리가 여수 구경시켜준다고 여행 계획도 꼼꼼히 짰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른 도망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끌려가시게 돼요. 정신병원이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영호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목적지가 여수가 아니고 전라도 깊은 산속에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되었어요. 너무 괴롭고 무서워서 어르신께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절 정신병원에 버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아들 사망보험금 때문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보험금과 제 재산을 다 빼앗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더니 저기 주차되어 있어요. 어르신이 먹을 거 사러 가셨을 때 유심히 봤는데 현영이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저도 만난 적 있어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며느리 친구가 왜 따라온 거죠? 아무래도 둘이서 어르신을 힘으로 제압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현영이도 덩치가 있지만 저 친구도 키가 170cm의 몸집이 커서 아무리 제가 남자지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영이 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알았어요. 얼른 출발해요. 영호 씨가 택시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며느리와 그 친구 진경이가 택시 쪽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야? 거기 당장 못 서. 떠나는 택시 뒤를 따라오며 욕을 퍼붓는데 공포스러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와 한참을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르신, 우선 제 집에 가서 안정부터 취하세요. 현영이와는 거의 왕래가 없어서 제가 사는 곳을 몰라요. 서울 외곽이라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현영이가 3천만 원을 줄 테니 모른 척하고 정신병원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어서 미친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거절하면 현영이는 다른 택시를 부를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온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범죄고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가까스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기회를 보다가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구출하려고 했어요. 영호 씨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촌 여동생이 저런 막대먹은 인간인 줄 몰랐다며 반드시 죄값을 받게 하겠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영호 씨를 믿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추락사와 보험금 문제, 그리고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까지요. 아드님이 추락사하셨다는데 장소가 어디였나요? 평소 부동산 임장이 취미였는데 사고가 난 곳은 곧 철거를 앞둔 재개발 동네였어요. 경찰 말로는 CCTV도 철거됐고 사람들은 다 이주해서 빈집들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장을 그런 재개발 지역으로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 맞다. 장례식 날 아들 회사 동료가 며느리와 얘기하는 걸 언뜻 들었는데 그 사람도 아들과 같은 부동산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사고 전날 전화와서 누가 좋은 매물이 있다고 했다는데 은평구 재개발 지역이라고 했대요. 그럼 누군가 아드님을 그쪽으로 부른 거네요.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폐허나 다름없는 건물 옥상엔 왜 올라갔으며 어떻게 혼자 발을 헛디딜 수 있을까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누가 마음만 먹으면 완전 범죄네요. 그럼 영호 씨는 우리 아들이 사고가 아니라 누가 일부러 사고로 위장했다는 건가요?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비장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택시를 운전하다 우연히 길에서 현영이를 봤어요.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점심시간이라 함께 식사했는데 그때 옆에 친구가 있어서 같이 갔죠. 그 친구가 아까 휴게소에 있던 진경이라는 고등학교 친구예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다 우연히 들었는데 현영이가 남편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며 금액이 5억인데 수익자가 자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깔깔대며 웃는데 왠지 쎄하더라고요.
아드님 죽음이 현영이와 친구 진경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그날 둘이 나누는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현영이와 진경이가 고등학교 절친이라고 했잖아요? 둘이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대요. 일진이었다는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일진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트라우마로 평생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살았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결국 일진이었던 여자를 만나 결혼해 매일 고통스럽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며느리에게 비밀을 빌미로 돈을 뜯어가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도 똑같아요. 수익자가 어르신으로 바뀐 걸 모르고 남편을 죽이려고 사람 없는 재개발 지역 폐건물로 불러들여 옥상으로 유인해 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익자가 어르신으로 바뀐 걸 알고 이번엔 어르신마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남편 생명보험금과 어르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 돈 때문에 제 남편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나까지 감금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호 씨,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원한을 풀어줘야 해요. 지금은 심증뿐이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아드님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은 지금부터 저만 믿고 기운 차리셔야 해요. 영호 씨와 저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추락사 정황, 며느리가 보험금에 집착하는 것, 일진 출신 친구까지 끌어들인 이야기까지 다 형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택시 블랙박스에 현영이가 3천만 원을 줄 테니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걸 도와달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서도 다 진술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있고 증언도 해주신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건 납치 미수 혐의밖에 입증이 안 됩니다. 남편 추락사가 이상하긴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으니 남편 죽음에 그 여자들이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군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현영이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 제가 그 두 사람을 자극해서 스스로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실토하게 만들겠습니다. 형사님은 소형 카메라 하나 설치해 주시고 제가 자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씨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현영아,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야, 이 미꾸라지 같은 인간아. 너만 쏙 빠지려고 무슨 꿍꿍이 속이야. 휴게소에서 왜 나만 두고 도망갔어? 너 혼자 그 노친네 재산 다 먹으려고. 진정해.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느라 급하게 갈 수밖에 없었어.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겨우 꾸며낸 거짓말이 병원이야? 내가 왜 거짓말하겠어? 아직 3천만 원도 안 받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널 배신해? 나 이미 돈 때문에 눈 돌았다고. 나 못 믿어? 빚 때문에 3천만 원 필요하다며. 그럼 당연히 눈 돌지. 그래, 믿어줄게. 병원이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아니야, 이렇게 노출된 데로 오면 안 좋고, 그 근처 카페에서 봐.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 테니 그리로 와.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 안 둬. 형사님과 저희는 경찰서 인근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형사님이 카페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호 씨가 앉을 테이블 양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와 형사님은 카페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와 친구 진경이가 카페로 들어와 영호 씨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 진짜 병원에 입원한 거 맞아? 어디 빼돌리고 나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는 수작 아니냐고. 나 어머니 빨리 만나야 돼.
통장이며 아파트 집문서 받아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서둘러? 내가 옆에서 병간호하면서 살살 구슬려 놨으니까 통장 비밀번호며 집문서 받아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다행이고. 근데 오빠, 혹시 어머니한테 정신병원 얘기한 건 아니지? 내가 미쳤어? 그 얘기하면 땡전 한 푼 못 받고 죽 쏘서 개 주는 꼴인데. 영호 씨는 일부러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나 너희한테 좀 섭섭해. 남편 사망보험금이 5억이라며? 그 돈 때문에 수익자가 시어머니라는 거 알고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범죄야. 난 너희들 범죄를 도와준 공범자가 된 거고. 아저씨, 짜증나게 말 많네. 난 말 많은 인간이 제일 싫어. 그래서 공범자가 됐으니 어쩌란 거야. 진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겨우 3천만 원 받기엔 안 될 것 같아. 돈을 더 줘야겠어. 뭐? 돈을 더 달라고?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니야. 오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1억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이제야 말이 통하네. 알았어. 그럼 다시 계획을 짜자고. 영호 씨는 진경이를 자극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보험금 나누겠다는 거야. 겁쟁이의 입만 번지르르 해서는 지금 한 게 뭐야. 아저씨, 말 좀 곱게 합시다. 겁쟁이라니. 천하의 이진경한테 겁쟁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아저씨가 처음이야. 너 같은 겁쟁이가 무슨 수로 보험금을 너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현영이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서는. 뭐? 겁쟁이의 거머리? 이거 완전 나 돌게 만드네. 이거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야. 내가 현영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재개발 동네로 오게 해서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서 확 밀었어. 거기 CCTV 없는 것도 다 확인했고, 며칠 전부터 와서 보니까 사람도 안 다니는 거 미리 확인했지. 나 아니었으면 보험금 수령 못 했다고. 나한테 엎드려 절이라도 못 할 망정 어디 막말이야. 맞아. 진경이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보냈겠어.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호 씨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천벌 받을 인간들. 너희들이 사람이야.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때마침 형사님과 제가 나타났고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경찰들도 합세의 며느리와 친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현영, 이진경 씨를 이준수 씨 살해 및 최진숙 씨 납치 감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어? 어디 생사람 잡아. 여기 CCTV에 자백한 거 다 찍혔으니 순순히 동행하시죠.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이 악마보다 교활한 것. 넌 지옥불에 떨어져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두고 봐.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며느리는 눈에 초점을 잃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까지 제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가 보험금 순순히 줬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 아니냐고. 곱게 살다 아들 곁으로 갈 것이지 왜 날 미치게 만들어. 이성을 잃은 저 여자는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는 아들을 살해하기 1년 전부터 생명보험금에 대해 알았고 카드빚과 사채빚까지 있는 친구와 공모해 매물 좋은 게 있다는 핑계로 아들을 재개발 지역으로 불러내 건물 옥상에서 밀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험금이 제게 지급되자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미리 선수금까지 준 통장 내역도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구는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둘 다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영호 씨 택시에 올랐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영호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호 씨 덕분에 우리 아들 원한을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연고도 없는 저를 도와준 거예요? 처음엔 3천만 원이라는 큰돈에 혹할 뻔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께 부끄러운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르신의 인자한 모습을 보니 생전에 제 어머니와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제 일처럼 돕게 되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이 보내준 듯한 택시 기사, 영호 씨가 아들처럼 저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온기에 기대어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사랑을 나누고 구독을 눌러 다음 의미 있는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내 좋아요와 구독은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